통영을 소재로 한 가족사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멜로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는 소설들을 뒤로 하고 박경리는 1969년에 대하소설 토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하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또 묻게 되죠. 대하소설이라는 것은 정말 큰 강과 같은 소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프의 고요한 돈, 그리고 펄벅의 대지, 그리고 모엔 같은 작가가 쓴 그 작가 역시 노벨문학상을 받았죠. 붉은 수수박 같은 작품들. 이런 작품들은 적어도 3대 이상의 가족사를 다룹니다. 저는 왜 대하소설이 3대 이상의 가족사를 다루는가 생각해 봤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감각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세대의 길이가 물론 가끔 증조할아버지 계시고 고조할아버지도 계시죠. 그런데 대개는 3대가 우리가 인간이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간적 삶의 어떤 세대적 그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대하소설은 뭐냐? 이것은 인간이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인간적 삶의 전체에 도전하는 소설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통상적인 리얼리즘 소설과도 다릅니다. 리얼리즘이란 이렇게 얘기하죠. 전형적인 시대에 전형적 인물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그냥 디테일을 풍부하고 세밀하게 재현하는 것만이 리얼리즘이 아니다. 더 나아가야 된다. 실감나게 그려주는 것만이 리얼리즘이 아니라 정말 그가 그리는 대상은 전형적 시대의 전형적 인물이어야 된다. 그러니 리얼리즘 소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시대의 흐름을 횡단해서 횡으로 잘라서 그 횡단면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래 위로 내력이 나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상으로는 한 시대의 전형적인 시대상을 그리는 것이 리얼리즘의 이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대하소설은 바로 그 리얼리즘을 넘어선 자리에 있습니다. 사회사를 넘어선 자리에 있어요. 왜 우리가 증조할아버지에서 할아버지로 아버지에서 나로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흐름 속에는 생김새가 비슷하고 기질이 비슷하고 또 이어져 내려오고 그 어떤 부의 흥망이 있고 또 교육 정도의 흥망이 있고 또 불행한 사람, 행복해지는 사람, 또 그들이 만나는 온갖 삶의 연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그물코드를 풍부하게 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하소설이죠. 바로 그 대하소설은 그런 면에서 리얼리즘보다 더 풍요로운 소설 묘사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가족사 소설을 좀 더 시대적으로 연장해 놓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평사리라고 하는 그 농촌 마을을 무대로 시작해서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나가시죠. 저 한반도의 남단 쪽에 가까운 평사리에서부터 저쪽 만주에까지 그리고 이제 또 부를 거듭해 갈수록 오부에 이르는 부를 거듭해 갈수록 이제는 뭐 연해주까지 한국 사람들의 삶이 펼쳐지는 공간 전체가 대상이 되다시피 하면서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대하소설이죠. 도대체 박경리는 왜 이런 소설을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엔 박경리의 생명에 대한 의식과 다시 한번 연결됩니다.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인물들만을 중심으로 인간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사는 사실 알고 보면 중요한 인물과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 없습니다. 박경리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토지를 보면 동학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줄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학이란 어떤 사상입니까? 동학은 1860년에 최재우가 창시하고 해월 최시영이 그 뒤를 이어서 동학농민전쟁의 험난한 파고를 넘어서까지 포교를 하고 손병에 의해서 이어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학의 평등사상은 그리스 아테네의 평등사상보다도 더 평등한 사상이다. 왜냐? 그리스의 민주주의의 평등사상은 자유민들의 평등사상은 그리스 도시국가 체제의 10%에 불과한 자유민 남자들과 그들의 아내이자 딸들인 자유민들의 평등사상이죠. 노예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도교, 이 동학의 평등은 바로 천지 만물이 그리고 산천 초목이 그리고 짐승과 인간이 그리고 인간들도
양반과 상민이, 그리고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 남성과 여성이, 그리고 어른과 아이가 모두 평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두 하늘로부터 나와서 하늘로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죠. 박경리는 바로 이 토지를 통해서 동학의 사상과 같은 생명의 평등한, 그러면서 풍요로움,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의 제1부는 그 1897년 한가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08년 달까지 이어지죠. 근데 이 역사적 공간을 우리는 구한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작가는 이렇게 구상했죠. 이 제1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한국인들이 어떻게 왜곡된 근대사에 접어들게 되는가, 어떻게 그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상실하고 물질주의적 근대, 일제의 힘과 그것에 의해서 떠받들어지는 그 물질주의적 근대화로 나아가게 되는가를 얘기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사리의 전통적 지주 집안인 그 최참판 집안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이 집안을 위협하는 조준구라는 인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조준구는 세계가 변화하는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참판 집안의 이 근대사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산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최치수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2부가 되면 재산을 다 그 조준구 일가에게 빼앗긴 서희가 만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주를 바로 한국사에 연결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반도에 국한된 한국인들의 삶을 한반도에 국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한말로부터 일제강점기까지는 분명히 그 만주지방은 한국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구한말 때부터 한국인들이 만주로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 토지의 2부를 보면 이야기가 간도 용정촌의 대화재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서희가 거기서 갖은 수단을 발해서 자기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재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불을 어느 정도 모읍니다. 그런데 용정촌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집이 다 불탑니다. 이 목재를 어디로 구하려 가느냐? 용정의 목재를 구하러 어디로 보내냐면 회령으로, 그 한반도의 가장 북쪽에 해당하는 두만강 접경의 회령으로 목재를 구하러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령을 통해서 물자들이 용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럼 이 회령 밑에 쪽으로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한반도의 저쪽 함경도 지방의 청진 쪽으로 또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정과 그리고 회령, 청진,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혼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주와 연해주의 접경지대, 그러니까 중국령과 만주국령과 그 이쪽 소련령의 접경지대가 바로 혼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경제적인 어떤 공동체상을, 어떤 또 다른 경제 메커니즘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요. 서울은 서울대로, 만주는 저 신경이라고 하는 그들의 수도대로 따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어떤 국경을 초월한 경제적 공동체로서, 한국인들의 삶의 공동체로서 이북 지역과 그리고 만주 지역을 통합하는 그런 어떤 삶의 유역인 만주에 시선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만주로까지 펼쳐지고 또 연해주로까지 펼쳐진 이 토지의 이야기는 부모로부터 자식대로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약 700명 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만주로까지 이야기를 펼쳐놓고 연해주로까지 펼쳐놓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만주나 연해주는 어떤 자연적이고 대륙적인 삶의 공간이죠. 평사리는 물론 농촌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농사 짓는 그런 삶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광활한 대지에 붙박이 된 사람들의 삶, 또는 그 대지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실험, 이런 것을 그리기 위해서는 만주만큼 요긴한 데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만주에 가서 이 길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길상이라는 인물이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 자연에 비추어서 인간의 삶을,
거기 거미하고 날벌레가 싸우는 모습을 유심히 길상이가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생명들은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생명의 숙명 같은 것을 느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역사를 초월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려내는, 박경리 선생이 그려내는 만주는 이 한반도와 만주를 통합해서 이 한국인들의 삶을 대륙 쪽에 개방하고 그 사회사를, 그 역사를 자연사에 통합시킴으로써 도대체 인간들의 어떤 생명의 펼쳐짐은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토지가 보여주는 그 생명의 풍요로움,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인물을, 물론 소설이기 때문에 서희라든지 길상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박경리는 이 소설 속에서 그들을 어떤 시대의 유일한 대변자 또는 소수의 대변자들로 삼지 않고 거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생명적인 풍요로움, 그 자연적인 펼쳐짐을 대표하는 각각의 인물들로 말하고자 했습니다. 일찍이 평론가 김병익 선생이 박경리의 토지를 일컬어서 총체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하소설이라고 하는 것보다 총체소설이라고 하면 훨씬 더 또 이야기가 복잡하면서도 풍요로운 느낌이 나죠. 거기에는 사회사가 있고 문화사가 있고 또 인간들의 심리와 사랑의 역사가 있고 또 그것들을 다시 그들이 기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이 대목에서 박경리가 1994년 그 특집에서 작가는 왜 쓰는가라고 했던 대목에서 그 생명들의 그 그물코 같은 그 총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대목에 시선을 던지게 됩니다. 그 대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그것들이 점령한 공간은 엄연한 개체이며 생존의 독자적 영역이며 각기의 우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물코같이 혹은 세포같이 엮어져 총체를 이루고 있고 그렇게 엮어지지 않았다면 개체의 존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운명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작가가 내가 훌륭한 작가가 되어야지, 문제적인 작가가 되어야지 이렇게 의식한다고 세상이 그 사람을 훌륭한 작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인과의 사슬을 통해서 어떤 삶의 방향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박경리는 그런 의미에서 운명적인 존재였습니다. 어째서 그녀는 1926년생이 되었어야 될까요? 일제강점기에 한복판에 그 일본인이 되라는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야 됐을까요? 그래서 어찌하여 그 해방 후에 신천지 같은 잡지에 나오는 한아운의 시 같은 것을 읽으면서 한국어로 문학하는 법을 다시 익혀야 됐을까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어찌하여 남편을 6.25 전쟁 중에 잃고 또 아들마저 잃어야 됐고 또 그 자신은 암이라는 어떤 무서운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됐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박경리라는 인간을 하나의 운명적 작가로 만들어준다고 봅니다. 바로 거기서 박경리가 6.25 전쟁과 일제시대를 성찰하는 방법과 방향도 도출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제강점기라고 얘기되는 왜곡된 근대사,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대표되는 어떤 죽음과 파괴로 특징 지어지는 현대사, 그것에 대한 대타항으로서 생명의 풍요로움과 가치, 그에 대한 인식, 박경리의 문학은 바로 그 자신의 개인사로부터 출발해서 한국인들이 겪었던 근현대사에 대한 일종의 응전을 시도하는 문학으로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어떤 운명적인 작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상으로 오늘 우리의 박경리 작가와 그의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